내온 우리 집에서 이미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젓가락을 제대로 잡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형수는 옆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따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얻어먹고 싶으면 설거지라도 하지 그러냐.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내가 이 집에서 공식적으로 쫓겨나는 날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는 아버지의 칠순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미리 모여서 장소와 손님 명단을 정하는 자리였는데 안건은 금방 끝났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탁 내려놓더니 유난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내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형수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쪽을 힐끗 쳐다보고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오늘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왔습니다. 그래도 막상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나보고 더 이상 이 집 재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물려줄 게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집안일도 안 돕는 딸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대놓고 말로 하지 않았을 뿐 늘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칠순 준비 자리에서 가족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못 박듯이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수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 대신 대답이라도 해주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형도 끝까지 한마디를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구겨 넣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에서 마음을 뗐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말을 들으니까 괜찮기는커녕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 끝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내 쪽을 한번 노려보더니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애매하게 하고 싶은 것도 뚜렷하지 않았다며 예전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회사에 잠깐 다니다가 관두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다고도 했습니다. 형수는 옆에서 아버지 말을 받아주듯이 요즘 같은 세상에 30대 중반에 자기 집도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는 건 문제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기분 나빴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이미 무엇을 했는지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설명해봐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누가 누구한테 기대서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 칠순 때 공식적으로 형을 후계자처럼 소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친척들 앞에서 형이 앞으로 회사를 이끌 거라고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그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소개를 할 때도 형과 형수, 조카 이름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굳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꼴을 당할 필요가 없으니 그날은 그냥 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일부러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삼키면서 표정을 지웠습니다. 형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럼 오히려 분위기가 깔끔하겠다며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나는 바쁜 것도 없을 테니 그날 집에서 쉬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술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있어도 서류에서 이름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말대로라면 그 서류에서도 곧 내 이름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강지수 34.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취업 실패자에
결혼도 못한 채 가족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수가 보는 나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디서 어떤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지, 내 통장으로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지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다른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고 명함에도 내 본명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는 벤처에 투자하는 펀드 운용사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파트너 중 한 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이나 아버지가 들으면 웃어 넘겼을 직함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꽤 많은 돈과 의사결정이 내 손을 거쳐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로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른 채 그냥 스펙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 적당히 일했습니다. 야근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평생 할 일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잘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나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나는 그날 밤 이 집을 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나온 건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겨우 모은 돈으로 고시원 같은 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내 선택을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마다 결국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안 돌아가려고 버티다 보니 오히려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 오빠였는데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처음으로 투자라는 세계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 정리 같은 자비를 도와주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였습니다. 엑셀 파일로 숫자들을 정리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낼 자료를 번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단한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사업 계획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왜 투자를 받고 어떤 회사는 왜 거절되는지 보면서 내 머릿속에 조금씩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 스타트업이 큰 투자를 받으면서였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대표는 내게 고맙다며 아주 작은 지분을 떼어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 표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그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그 작은 지분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세후 기준으로 7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명목상 나는 단순한 직원처럼 보였고 서류상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펀드 운용사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는 몇몇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에 나눠서 투자했고 운이 좋게도 그중 2군데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숫자와 성장의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성공의 기준이 집안에서 들었던 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패배자가 된 모습으로요. 회사 일을 하면 할수록 바빠졌고 사무실 근처에서 살자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생활이었으니까 굳이 비싼 원룸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한 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모든 게 비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둘이 있을 때는 가끔 내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곤 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회사를 보고 있는지 말하면 어머니는 어려운 내용이라면서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무 작게 스스로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에서 나를 감싸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회사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형은 아버지 옆에 붙어 다니면서 회사 경영을 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수는 조카를 앞세워 이 집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밥값도 못하는 인격 인력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 회사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고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자주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형은 늘 바쁘다며 전화 통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해외 자본이 우리 회사를 믿고 크게 투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형이 잘해서 이런 기회를 잡았다고 칭찬했습니다. 형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얼굴에 만족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수는 벌써부터 앞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는 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투자 계약서를 이미 여러 번 읽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어떤 조건인지, 만약 회사가 망하면 누가 무엇을 먼저 가져가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를 결정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펀드가 주도해서 들어간 투자였습니다. 투자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찍을 때 나는 아버지 회사 이름을 보면서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로만 보자면 나쁘지 않은 딜이었습니다. 위험도 있지만 구조만 잘 손보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게다가 나와는 전혀 모르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쪽이 확보하는 지분 구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자는 조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만큼 통제권을 조금 더 쥐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이 우리 펀드와 연결된 계열사들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해외 투자자 하나가 회사를 살려준 고마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홀로 방에 들어와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 속에서 이상하게도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준 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괜히 살려둔 건지 헷갈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상황이 거꾸로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집에서 밥만 축내는 딸로 여기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가 다니는 회사의 운명이 내 손에 조금 얹혀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 오늘 같은 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준비 모임.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나를 가족에서 떼어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 후계자 자리도 가족 안에서의 자리도 모두 형에게 넘기겠다고 굳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까지 가보자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나는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술병과 안주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빈잔 하나를 가져와 물을 따라 마시면서 휴대폰을 열어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일 중에는 투자사 대표가 보낸 초대장이 한 통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잔치 날짜에 맞춰 열리는 중요한 행사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행사는 바로 우리 펀드에서 아버지 회사 투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내 언론과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컨퍼런스 같은 자리였는데 원래는 우리 쪽 대표와 아버지, 형 정도만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초대 메일에는 행사 진행 순서와 함께 마지막 순서에 투자사 대표의 소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개 문구를 보다가 나는 문득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형을 후계자로 선포하는 순간, 그리고 그 자리 어디엔가 우리 펀드의 대표로 내가 서 있는 그림. 아버지는 그때도 나를 그냥 백수딸로 소개하지 않을까. 아니,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마 모른 척 넘기겠지. 하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진짜 이름과 직함을 말한다면,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사실 누구 쪽인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만든다면,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서만 보고 있던 판 위로 내가 직접 올라서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이미 없는 사람이라면서.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얼굴로 어디에 서 있든 상관없겠지.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칠순 잔치 날짜와 투자 발표 행사를 하나의 일정처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일정표를 확대해서 보자 한 가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사 대표 인사 및 향후 비전 발표. 지금까지 그런 자리에 나간 사람은 늘 우리 회사의 대표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주로 뒤에서 자료를 만들고 숫자를 정리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앞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나가자마자 나는 회의실 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투자 관련 핵심 파트너들이 모이는 정기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팅이 끝나기 전에 메일 한 통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번 발표 자리에는 내가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름 최대한 담담하게 이유를 적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관련된 투자이기도 하고 내가 딜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대표는 이미 내 메일을 읽은 눈치였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누가 나가든 상관없지만 지수가 직접 나가고 싶다면 좋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쪽 회사 입장에서도 실제로 딜을 담당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발표할 회사가 내가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잔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 집 회사라는 걸,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가 내 아버지라는 걸.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는 건 나만의 작은 비밀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대표는 따로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이번 발표가 언론에도 조금 노출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리해 두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메모를 하면서 시간과 장소, 초청 인원 명단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행사장에서 서로 다른 이름과 역할로 마주치게 될 사람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거울을 스쳐봤습니다. 검은 정장 바지에 셔츠, 목에는 회사 출입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봐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적어도 이 건물 안에서는 누구도 나를 백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읽어내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집에서 들었던 말들과 대비되면서 묘한 기분을 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휴대폰으로 또 다른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표였습니다. 우리 펀드와 연결된 법인들이 쥐고 있는 지분율, 의결권 위임 계약, 전환사채 조건까지 간단히 정리된 표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머릿속에 그림이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는 회사의 방향이 이제는 다른 손에 달려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요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쇼핑 앱을 보고 있었고 조카는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나를 본 형수는 잠깐 눈을 들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사는커녕 나를 방 안에 공기 취급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익숙하다는 듯 신발을 벗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날 저녁에 먹고 남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치우지 않고 남겨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수는 잠시 뒤 돌아보더니 마치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아버지랑 이야기했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면서 슬쩍 말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나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따로 돈을 많이 낸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금씩 표현을 포장하고 돌려 말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정확하게 얼마씩 내든지 아니면 나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형수는 웃는 얼굴로 이야기했지만 그 말 속에 깔린 계산은 너무 뻔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면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를 내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월세라고 생각하고 70만 원 정도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움직인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70만 원은 회의 자리에서 장난처럼 오가는 수수료보다도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계좌로 보내겠다고 말해 두었습니다. 형수는 그제야 한층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민이 해결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숫자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 했던 말들, 형수가 오늘 꺼낸 생활비 이야기, 그리고 곧 열릴 칠순 잔치와 투자 발표 행사. 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집 안에서 그냥 조용히 버티는 방법만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선언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먼저 선을 그어버렸으니까요. 밤늦게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비로소 온전히 내 공간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사 내부 자료가 아니라 완전히 개인적인 문서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칠순.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당일 역할, 발표 내용, 슬라이드에 들어갈 문장들, 그리고 예상 질문과 대답. 그 옆에는 가족들이 그날 어떤 표정을 지을지에 대한 짧은 메모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후계자로 선포하는 순간 나는 어떤 타이밍에 무대에 올라갈지, 언론 앞에서 우리 펀드와 아버지 회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지분 구조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암시로만 남길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써놓고 나는 그걸 그대로 옮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늘 작아져야만 했던 내가 다른 공간에서는 충분히 사람들 앞에 서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십 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도 나를 무능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힘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해줬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나를 보고 걱정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겠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 내 선택을 존중해 줬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액자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 일 목록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지워버리려는 순간을 내 인생을 다시 쓰는 시작으로 만들 것.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기 전에 나는 메일함을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대표에게 보낼 짧은 메일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발표 자리에서 우리 펀드를 대표해 내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구두로 동의를 받은 내용이었지만 문서로 한 번 더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건은 내게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 꼭 내가 서고 싶다고. 메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작된 일이라면 제대로 한번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 너머로 아직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곧 저 소리 대신 다른 종류의 소음을 듣게 되겠구나 하고요.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플래시 터지는 소리, 마이크 잡음, 그리고 누군가 놀라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작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한가운데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 칠순을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잔치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늙은 회장의 생일 파티겠지만 내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워진 딸이 아니라 한 회사와 한 가족의 판을 뒤집는 사람으로 서는 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 형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조카 밥을 먹이면서도 틈틈이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생활비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조용히 국을 덜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형에게 물었습니다. 칠순 잔치 장소 예약은 어떻게 됐냐고, 회사 사람들 몇 명이나 부를지 정리했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이미 담당 과장에게 맡겨두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제 회사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시 꺼내며 칠순을 계기로 아버지 재산 정리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괜히 나중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말 끝에는 어제 아버지가 이미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입에 넣은 채 순간적으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뭘 그렇게 서두르냐는 말과 함께 그래도 큰 틀은 어제 말한 대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와 집, 예금 이런 것들은 다 형과 손주에게 줄 거라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대해서는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원래부터 기대한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향한 기대가 없다는 건 곧 이 집에서 내 대한 책임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모두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나섰다가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뒤 나는 싱크대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나에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내리면서 나는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어제 아버지 입으로 들었던 선언에 오늘 아침 구체적인 확인서까지 받은 셈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몫은 깔끔하게 영원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이 집에서 조금이나마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련이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닦으면서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 것, 이 집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 것, 대신 내가 진짜로 힘을 쓸 수 있는 곳에서 판을 바꿀 것. 그 방법이 이미 내 손안에 있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그 큰 투자와 곧 열릴 칠순 잔치와 발표 행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정장 자켓을 꺼내며 칠순 당일에 입을 옷까지 같이 떠올렸습니다. 회사 사람이자 투자사 파트너로서 서는 자리와 가족 잔치에 끼지 못한 딸로서의 자리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쪽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 아니라 일로서만 나를 설명하기로. 집을 나서며 현관 거울을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난생 처음 이 집을 떠나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몫이 0이라면 나는 다른 곳에서 100을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이 언젠가 이 사람들 앞에서 숫자로 찍혀 나올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에 적어둔 할 일 목록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칠순 당일 가족들 앞에서 울지 않기, 대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사실만 말하기. 그 문장을 적고 저장 버튼을 누르자 이상하게도 한기가 아니라
묵직한 안정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대표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발표건은 좋다는, 자료를 준비해보자는 내용이 담긴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천천히 다시 읽어본 뒤 노트북을 켜고 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 제목을 적는 칸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가족 기업의 두 번째 시작. 그 제목을 적고 나니 웃음이 조금 나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전히 본인이 만들어온 회사겠지만 자본의 흐름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졌으니까요. 나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회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내 개인적인 감정은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와 사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만 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채워나가면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칠순 잔치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아버지, 옆에서 웃고 있는 형과 형수,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장면이 더 이상 숨막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무대 옆,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다른 마이크를 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프레젠테이션과 숫자들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가끔 휴게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칠순까지 남은 날들은 많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날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다. 회사에서는 칠순 잔치, 날짜에 맞춘 투자 발표 준비로 분주해졌고 집에서는 잔치 준비 이야기만 오갔다. 나는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면서 마치 서로 다른 인생을 동시에 사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아침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몇 시간 뒤에는 강남 빌딩 회의실에서 수십억 단위 숫자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였다. 프레젠테이션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대표는 내게 몇 가지를 더 챙기자고 했다. 투자 발표와 함께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간단히 언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아버지 회사 한 군데만을 위한 발표가 아니라 우리 펀드 전체의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을 더 만들어 이사회 구성 변화와 중장기 계획을 정리했다. 그 표 한 장이 나중에 우리 가족의 관계까지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아버지 회사 내부 자료를 다시 살펴봤다. 이사회 명단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형 이름이 굵게 올라가 있었다. 그 아래에 우리 쪽에서 파견한 사회이사 이름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서류만 보면 여전히 가족 기업 같았지만 의결권 구조까지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랐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회사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마다 우리 쪽 동의가 필요했다. 그걸 확인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강조하곤 했다. 형은 그 옆에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언젠가 자신도 그 길을 잇겠다고 떠들었다. 나는 늘 그 자리에서 듣기만 하는 입장이었다. 이제는 숫자와 계약서 뒷면에서 내가 그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는 잔치 준비용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호텔에서 쓸 답례품 샘플이라는 말을 들었다. 형수는 상자를 열어 하나씩 꺼내보면서 어느 브랜드가 체면이 서는지 혼자 비교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형수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어제 이야기했던 생활비 계좌를 다시 한번 적어주겠다고 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이라도 확정하는 것처럼 종이에 계좌번호를 또렷하게 적어 건넸다. 나는 종이를 받아 지갑에 조용히 넣었다. 오늘 중으로 첫 이체를 해두겠노라고 말했다. 형수는 그제야 웃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두면 서로 편하다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좌 숫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수십억 투자금과 그 대가로 우리가 가지게 된 권한들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살짝 났지만 얼굴 표정은 꽤 들떠 있었다. 회사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형수에게 건넸다. 이번 투자 덕분에 은행 쪽에서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다. 형 이야기를 하면서는 요즘 회의에서 얼마나 듬직하게 의견을 내는지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식탁 한쪽 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칠순 잔치 이야기까지 꺼내며 회사 사람들을 누구까지 부를지 고민하는 사이 나는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였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 그는 자기 회사를 살려준 투자사 사람과 같은 식탁을 매일 마주하고 있는 거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메일 하나를 받았다. 아버지 회사 쪽 실무 담당자가 투자 발표 전에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발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 회사 입장도 반영하고 싶다고 했다. 대표는 나에게 그 미팅도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참석하겠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이름만 봐도 대부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메일에 적힌 참석자 명단에서는 아버지와 형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재무 담당 임원과 전략팀장, 법무팀 실무자 정도였다. 아버지와 형이 빠진 자리라면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미팅 당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 오후가 되자 우리 회의실에는 아버지 회사 사람들 몇 명이 도착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가 어색하게 이어졌다. 나는 내 명함을 내밀며 펀드 쪽에서 이번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강지수라고 소개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눈이 잠깐 멈칫했다. 성까지 똑같은 이름을 들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다. 재무 담당 임원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혹시 회장님 따님과 이름이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짧게 웃으며 같은 성씨에 같은 이름인 사람이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들이 집에서의 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때만큼 고맙게 느껴진 적도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서류와 숫자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미팅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그들은 투자 발표에서 회사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우리 쪽이 회생 구조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협력 이미지를 강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기록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부분은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 담당 임원은 우리 쪽 요구가 무리한 건 아니라면서도 회장 성격상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올 때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집에서 매일 듣던 그 성격 이야기를 회사 사람 입을 통해 듣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전략팀장은 그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과 시장이 모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냉정해졌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도 이미 판은 바뀌고 있었다. 과거처럼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걸 뒤엎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게 나를 위한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다. 가족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투자자로서의 입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다. 미팅 막바지에서 전략팀장이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칠순 잔치 날 회사 사람들도 몇 명 호텔로 올 예정인데 혹시 그 자리에서 투자사 대표를 간단히 소개할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다. 회사 이미지상 회장 생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알리면 좋겠다는 논리였다. 나는 잠깐 침묵했다가 그게 아버지 쪽에서 나온 제안인지 되물었다. 전략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회장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는 잔치에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을 도와줄 투자사는 꼭 데려오고 싶어 했다. 그 투자사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자신의 체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표정을 가다듬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했다.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내가 될 거라고. 미팅이 끝나고 회사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며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대표는 내 쪽을 보며 한마디 했다. 회장 쪽에서 먼저 잔치 자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고 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며 대회 이미지 관리에 좋은 기회라고도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잔치장에서 아버지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잔치장에서의 소개 순서를 대략적으로 정했다. 우리 회사 이름과 펀드명, 대표와 발표자 이름까지 함께 적힌 간단한 문서를 호텔 측에 보내야 했다. 대표는 발표자 이름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에 내 이름을 넣자고 말했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똑바로 쳐다봤다. 강지수, 파트너.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나는 노트북을 열고 방금 만든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깐 손가락이 멈췄다. 이 버튼 하나로 내 두세 개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더 미루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몇 초 뒤 메일 전송 완료 알림이 떴다. 그 작은 알림 하나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을 덮고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서울 시내 건물들 사이로 전광판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을 보며 나는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그려봤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에 큰 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형수와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잔치 테이블 배치를 상의하고 있었다. 보드 위에는 호텔 연회장 도면이 붙어 있었고 여기저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가족 자리, 회사 임원 자리, 친척 자리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다. 내 이름이 있을 자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보드 한쪽 끝에서 형수가 자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은 무대 중앙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했다. 그 옆에는 회사 주요 임원들과 거래처 대표들이 앉을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살짝 다가가 혹시 내 자리는 어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는 내 쪽을 한번 보고는 잔치날에는 바빠서 내가 있어도 제대로 챙겨주기 힘들 거라며 말을 돌렸다. 결론만 말하면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 거였다. 굳이 나를 초대했다가 어색한 분위기가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형수는 그게 나를 위한 배려라는 식으로 포장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형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면만 보고 있었다.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그 침묵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예전에 같았으면 억울함의 목소리가 높아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잔치장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이 집 사람들 몰래 다른 이름으로 등장할 예정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닫힌 문 뒤에서 작게 웃음이 나왔다. 며칠 뒤 호텔 쪽에서 전화가 왔다. 잔치와 발표 행사에 대한 세부 조율을 위해 사전 미팅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대표는 시간이 맞지 않아 대신 내가 나가 달라고 했다. 나는 회사 명함을 챙겨 들고 잔치가 열릴 호텔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연회장 앞에는 호텔 매니저와 행사 담당자들이 나와 있었다. 우리는 잔치 순서와 투자 발표 순서를 함께 정리했다. 호텔 측에서는 회장 7순이라는 행사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품위 있게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나는 우리 발표 순서를 건배사와 축하 영상 사이 즈음으로 조정했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회사와 투자 이야기를 섞을 수 있는 시간대였다. 그 흐름 속에서 내 등장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다. 미팅 막바지에 호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투자사 대표가 직접 오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대표 대신 우리 펀드 파트너가 참석해 발표를 맡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강지수 파트너. 호텔 담당자는 메모를 하더니 회장 측에서도 이미 투자사 대표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사진을 찍어 홍보 자료로 쓰고 싶다는 요청도 전해왔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 얼굴이 순간 떠올랐다. 자신 옆에 서게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른 채 홍보용 사진을 상상하고 있을 아버지 모습이 나는 그 상상을 떠올리며 속으로만 깊게 숨을 내쉬었다. 호텔을 나서는 길, 로비 한쪽에는 이미 다른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세워져 있었다. 기업 창립 기념식, 동문회 결혼식, 그 사이에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다. 며칠 뒤 그 자리에 우리 회사와 아버지 이름이 함께 적힌 현수막이 걸릴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하나 샀다. 계산을 하면서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니 형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버지가 다음 주쯤 나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재산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니 시간 비워두라는 말도 함께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퇴근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조카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잠시 후
형이 나를 부르며 아버지가 부른다고 말했다. 나는 조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와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먼저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투자 덕분에 숨통이 조금 트였다는 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말, 형이 요즘 얼마나 열심인지에 대한 말이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몇 분 뒤 아버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대략적인 생각을 말해줬다. 그 내용은 아침 식탁에서 들었던 말과 다르지 않았다. 회사 지분과 집, 예금 대부분은 형과 손주에게 넘길 계획이라는 것. 나는 별도로 챙겨줄 게 마땅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괜히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말 끝에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말까지 붙였다. 아버지는 책상 위 봉투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간단한 동의서 같은 것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정도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법적 효력까지 정확히 따진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나에게는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인서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이 정도는 서로 깔끔하게 해두자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울며 따졌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떠난 뒤 이 집에서 계속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앞에 놓인 종이를 천천히 읽어보고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 종이에 이름을 적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봉투를 닫는 순간 나는 묘하게도 가벼워졌다. 이 집에서의 내 몫이 확실히 0이 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셈이었으니까. 그 대신 나는 다른 곳에서 이미 충분한 몫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앞으로 형과 손주의 책임감을 키우는 데 집중할 생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알겠다고 짧게 말했다. 방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숨이 약간 거칠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집에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서류로까지 못 박았으면서 정작 회사는 나와 연결된 돈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모순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투자 발표 자료의 최종 검토가 진행되었다. 대표와 파트너들이 모여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겨보며 의견을 나눴다. 아버지 회사 관련 부분에서도 모두 큰 이견 없이 내용을 승인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구성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칠순 잔치장에서의 장면과 겹쳐봤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에는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 멤버 명단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형 이름도 있었지만 우리 펀드 쪽에서 추천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더 눈에 띄었다. 표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가 실질적인 힘을 쥐게 될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부 내용을 다듬었다. 이름 하나, 직함 하나 허투루 적고 싶지 않았다. 발표 준비가 거의 끝나갈 즈음 호텔 행사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언론 취재가 일부 들어올 예정이라 인터뷰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일정표를 확인한 뒤 투자 발표 직후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자는 제안에 동의했다. 만약 기자들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버지 회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생각이었다. 그 자리에서 감정적인 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집에서는 잔치가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부산해졌다. 형수는 머리와 메이크업 예약을 잡았고 형은 새 정장을 맞췄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잔치 당일에 입을 한복을 맞추러 다녀왔다며 옷 사진을 형에게 보여줬다. 그들 대화 속에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 집 구경을 하는 느낌으로 바라봤다. 잔치 이틀 전 형수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옷장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들어온 형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잔치 끝나고 나서는 내가 나갈 집을 천천히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도 붙였다. 나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형수는 내 옷장 안을 보며 정리할 옷이 생각보다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
나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회사에 입고 다니는 정장 몇 벌과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 바지 몇 개가 전부였다. 형수는 자신 방에 있는 옷들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이 집을 나가면 그나마 자유로워질 거라며 이상한 위로를 건넸다.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며 알겠다고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어 칠순날 입을 정장을 꺼냈다. 회사에서 발표할 때 자주 입는 검은색 자켓과 바지였다. 거울 앞에 서서 자켓을 걸쳐보고 단추를 채워봤다. 거울 속에는 이 집 식탁 한쪽 끝에 앉아있던 딸이 아니라 회의실 앞에서 숫자를 설명하던 사람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져 다행이었다. 옷을 다시 정리한 뒤 책상에 앉아 할 일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발표 자료 최종 점검, 행사 당일 동선 확인, 호텔 로비에서 누구와 먼저 인사할지 순서 정리,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잔치날,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을 것. 대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보여줄 것. 잔치 전날, 회사에서는 리허설이 있었다. 작은 회의실에 프로젝터를 켜고 실제 행사처럼 발표를 연습했다. 대표와 몇몇 동료들이 청중 역할을 맡았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겨가며 회사 현황과 투자 배경,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질문이 들어오자 예상했던 대로 답을 이어갔다. 리허설이 끝나자 대표는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감정이 섞이지 않은 설명 방식이 좋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났다. 내 안에는 이미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걸 꾹 눌러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회사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는 호텔에서 온 최종 안내 문자가 와 있었다. 연회장 위치, 리허설 시간, 착석 순서, 발표 시간. 그 안에는 투자사 발표자는 행사 시작 후 어느 시점에 대기하라는 안내도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저장해 두었다. 이제 더 손볼 것도 준비할 것도 거의 남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잔치에 가져갈 짐들이 깔려 있었다. 선물 상자, 꽃바구니, 액자, 사진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얼굴이 웃고 있는 사진 위로 아버지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자 잠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아버지는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른 채 사진 속 어머니에게 말을 걸듯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제 칠순이 됐다. 회사도 여기까지 버텼다. 손주도 이렇게 컸다 같은 말들이었다. 잠시 뒤 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놓고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집에 있을 거냐고 물었다. 질문 방식만으로도 여전히 나를 잔치장에 데려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내일 회사 일이 있다고 답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럼 그렇지 하며 넘어갔다. 회사도 다니지 않는 줄 아는 사람이 내일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니 아이러니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굳이 정정해주고 싶지 않았다. 내일 그 오해는 어차피 한 번에 깨질 예정이었으니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드디어 진짜 전날 밤이 실감났다.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해둔 발표 자료와 명함, 노트가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다. 옆에는 어머니 사진이 담긴 액자가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액자를 손에 들고 사진 속 어머니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건넸다. 내일 당신 남편과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모른 척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한편으로는 혹시 너무 지나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지금까지 이 집에서 참아온 시간들을 떠올리면 이 정도는 오히려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것뿐이었다. 침대에 눕자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잔치 연회장 풍경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아버지, 옆에서 박수를 치는 형과 형수, 테이블에 둘러앉은 회사 사람들과 친척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나. 그 장면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어봤다. 이미 수십 번은 본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슬라이드를 끝까지 넘긴 뒤 나는 파일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노트 한 구석에 짧게 적었다. 내일 나는 이 집의 딸이 아니라 투자사 파트너로 연회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름은 같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되뇌이자 드디어 조금 졸음이 왔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내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잠깐 현실 감각이 흐릿했다. 하지만 곧 오늘이 어떤 날인지 떠오르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씻고 머리를 말리고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었다. 거실에서는 이미 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형수와 형, 아버지가 호텔로 가져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형수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혹시 오늘 낮에 집에 있을 거냐고 물었다. 나는 회사 일정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형수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그래도 칠순인데 얼굴도 못 비추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형과 아버지 앞에서 나를 또 한 번 무책임한 딸로 만든 한마디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오늘은 서로 할 일을 하자며 대화를 정리했다. 형과 형수에게는 호텔에 가기 전 회사에 잠깐 들를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사람들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른 시간대에 다른 이름으로 같은 호텔에 도착할 나를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나를 조금 웃게 만들었다. 아침을 마친 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정장을 챙겨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켓을 여미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한 번 더 정리했다. 어제 밤에 준비해둔 명함집과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 사진이 담긴 액자를 잠깐 쓰다듬고 그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현관에 나왔을 때 아버지와 형수는 막 호텔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형과 형수는 짐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오늘 회사 일이 있어 먼저 나가겠다고 짧게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서 하라는 뜻을 전했다. 문을 열고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형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같은 날에도 회사 갈 일이 있다는 게 부럽다는 식의 말이었다. 그 말에는 여전히 내가 백수라고 믿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조금 더 단단히 내디뎠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아직 아침이라 차가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부터는 가족이 아니라 일로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떠올리자 긴장감과 이상한 설렘이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그 감정들 위로 아주 단단한 결심이 덧씌워졌다. 오늘 나는 이 집에서 지워진 딸이 아니라 한 회사의 운명을 설명하는 투자사 파트너로 서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형수가 어떤 표정을 짓든 나는 그저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숫자와 사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카드만 보여줄 것이다. 그게 내가 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유일한 복수 방식이었다.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오자 바람이 몰아치듯 플랫폼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가방을 꼭 쥐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이제 무대로 향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서 있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행사장을 떠올렸다. 오늘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겠다는 쪽에 가까웠다. 그래도 분명히 내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지나가야 할 장면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생각을 곱씹다 보니 이상하게도 심장이 빨리 뛰기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회사에 먼저 들러 동료들과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뒤 우리는 함께 호텔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대표는 발표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나는 준비해둔 자료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몇 시간 뒤 그 건물들 중 상당수가 오늘 발표 기사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사 속에 내 이름이 적힐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이미 아버지와 형도 이 건물 어딘가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족 잔치를 보러 온 딸이 아니라 투자사 파트너로 행사를 준비하러 온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표와 동료들을 따라 조용히 올라갔다. 컨퍼런스가 열릴 층에 도착하자 복대는 이미 여러 회사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오가고 있었다. 행사 안내판에는 아버지 회사 로고와 함께 우리 펀드 이름도 크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가며 잠깐 멈춰서서 작은 글씨로 적힌 내 이름을 확인했다. 발표 순서 옆에 또렷하게 적힌 그 이름이 마치 다른 사람 이름 같았다. 그래도 분명 오늘 그 이름으로 무대 위에 서게 될 예정이었다. 대기실에서 마이크를 맞추고 음향 담당자와 몇 가지를 점검하는 동안 머릿속은 의외로 차분했다. 보통이라면 손이 떨릴 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회사 회의실에서 리허설을 하던 때보다 긴장감이 덜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더 익숙한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집에서의 나는 늘 쪼그라들어 있었지만 이런 공간에서는 최소한 내 역할이 분명했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우리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사회자가 오늘의 순서와 참석자들을 소개했고 먼저 아버지 회사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무대 위에 선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당당해 보였다. 아버지는 회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버텨왔는지, 이번 투자가 어떤 의미인지 길게 설명했다. 그 말 속에는 본인이 여전히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무대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저런 얼굴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이야기를 중심에 두는 사람.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와 숫자 사이에 내가 끼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회사를 살려준 고마운 투자사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아버지 인사말이 끝난 뒤 사회자는 우리 펀드 대표를 소개했다. 대표는 무대 위에 올라가 짧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 펀드가 왜 이 회사에 투자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기대하는지 간단히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로 실제 투자를 담당한 파트너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알렸다. 그 순간 사회자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사회자는 또렷하게 내 이름과 직함을 말했다. 강지수, 파트너. 나는 준비해둔 발표 자료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앞쪽 테이블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확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시선이었다. 무대로 향하는 길 옆 회사 임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있었다. 그 중앙에 아버지와 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돌려 그쪽을 힐끗 봤다. 아버지 얼굴이 순간 굳어져 있었고 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지만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다시 앞쪽으로 돌리고 차분히 무대로 올라갔다. 손에는 이미 테스트를 마친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다. 조명 아래에 서자 객석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회사 사람들, 기자들, 다른 투자자들까지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 집에서 나를 백수 취급하던 시선도 섞여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웃음이 나왔다. 나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역할로 서 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했다. 우리 펀드에서 아버지의 회사 투자를 담당한 파트너라는 점, 투자 검토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러 나왔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다. 그 다음에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며 차분히 발표를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감정을 최대한 빼고 숫자와 사실만 담으려고 했다. 그래야 나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첫 슬라이드에서는 시장 상황과 업계 변화를 간단히 짚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줄었고 어떤 사업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지 그래프와 표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말했다. 그 부분에서는 객석이 비교적 조용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런지 특별히 놀라는 반응은 없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건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부분이 나왔을 때였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겨 새로 구성될 이사회 구조를 보여줬다. 창업주인 아버지는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 옆에는 우리 펀드와 계열사가 확보한 지분 비율이 간단히씩 요약되어 있었다. 표를 보면 누가 앞으로 방향을 쥐게 될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객석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앞줄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기자들 중 몇 명은 이미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반응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대신 화면 속 숫자들을 가리키며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한지 차분히 설명했다. 나는 아버지 이름이 적힌 부분을 잠깐 바라봤다. 명예회장이라는 글자 아래 기존에 쥐고 있던 권한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 들어올 전문 경영인의 자리와 우리 펀드가 추천하는 이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표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목이 타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머릿속으로 반복했던 그림이었기 때문이었다. 발표 중간중간 객석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형 표정이 시야 한쪽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형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듯 애쓴 표정이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나는 끝까지 시선을 다시 돌리지 않았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투자가 단순히 돈을 넣고 빠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체질을 바꾸고 투명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살아남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말을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이사회가 각자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간단히 정리했다. 그 중간 어디에도 딸이라는 역할은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오로지 투자사 한 사람으로서 말을 마무리했다. 발표가 끝나고 짧은 박수가 나왔다. 형식적인 박수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이 회사와 관련된 자리에서 내 이름을 칭찬 아닌 방식으로 듣는 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무대에서 내려왔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앞줄에 앉은 몇몇 임원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빛 속에 놀람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사회자는 곧바로 질의응답 순서를 열었다. 몇몇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투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답했고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무난하게 대답했다. 그러다가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창업주와 성도 같고 이름도 같은데 혹시 가족 관계인지 물었다. 순간적으로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질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회사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다는 말,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건넸다. 그 말 속에 어느 정도의 힌트가 담겼을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 정도 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족사까지 공개적으로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행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복도로 흩어졌다. 대표와 몇몇 파트너들이 다른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나는 잠시 물을 마시며 숨을 돌렸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았는데도 누가 다가오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걸음걸이였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 앞까지 다가왔다. 얼굴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형이 따라오고 있었다. 둘 다 행사장에서 보던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멈춰 서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먼저 인사를 했다. 회사에서 쓰는 말투로 투자사 쪽에서 오늘 발표를 맡은 강지수라고 공식적인 인사를 했다. 아버지 얼굴에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지나갔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려 했지만 말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형이 옆에서 대신 물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왔느냐고, 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다. 회사 다닌 지는 생각보다 오래됐고 투자사에서 일한 지는 몇 년이 넘었다는 말. 굳이 집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건 집에서 내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버지 얼굴이 그 말에 굳어졌다. 형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였다. 아버지는 곧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가족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 나는 잠시 아버지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뭘 하든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늘 말해온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말. 어차피 이 집에서 내 자리는 0이라고 서류까지 내밀며 확인한 것도 아버지였다는 말. 그 말을 꺼내자 아버지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형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아버지는 그때서야 자신이 며칠 전에 나에게 사인을 받았던 종이를 떠올린 것 같았다. 그 종이와 방금 전 슬라이드에 떠있던 지분 구조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을 것이다. 본인이 내게서 지워버린 몫과 내가 다른 방식으로 쥐게 된 몫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말. 아버지가 여기서는 회장이고 나는 투자사 파트너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 가족 문제를 풀고 싶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날에 따로 이야기하자고도 덧붙였다.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잠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 속에서 여러 감정이 오가는 게 느껴졌다. 형이 대신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 잔치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었다. 잔치 순서에 투자사 대표 소개가 들어가 있는 걸 이미 들었다는 말도 했다. 나는 호텔과 얘기해 두었으니 프로그램대로 진행될 거라고 답했다. 나가는 순서와 내용은 이미 조율이 끝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늘 저녁만큼은 나오지 말라고 했다. 괜히 복잡해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였다. 회사 사람들도 많고 친척들도 올 텐데 다들 혼란스러워 할 거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아버지 쪽에서 먼저 투자사 대표를 데려오라고 요청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회사는 투자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좋은 기회라는 말. 게다가 나는 딸이 아니라 투자사 사람으로 무대에 설 거라는 말도 분명히 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표정은 자꾸 변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표가 멀리서 우리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이 더 길어지기 전에 이를 이유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리해야 할 것이 더 있다면서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다. 형은 복도 한쪽으로 잠시 떨어져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나니 그제야 숨이 크게 나왔다. 다리가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쩡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더 불안해 보였다. 평생 자신들이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이 오늘 처음으로 자신들이 전체 판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조용히 대기실로 돌아갔다. 남은 오후 시간 동안 우리는 언론 인터뷰를 몇 개 더 소화했다. 대표가 앞에 나서고 나는 옆에서 필요한 부분만 덧붙였다. 기자들은 새로운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는 말만 반복했다. 개인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부드럽게 화제를 다시 회사 쪽으로 돌렸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잠시 호텔 주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 잔치까지 애매하게 남은 몇 시간 동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분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 공식 일정도 아닌 애매한 공백.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이제 남은 건 이미 준비해둔 순서를 그대로 밟아 나가는 일뿐이라고 생각하니 긴장감이 줄어들었다. 해가 지고 호텔 로비 조명이 하나둘 켜질 즈음 나는 다시 연회장 층으로 올라갔다. 복대는 이미 양복 차림의 사람들과 한복을 차려입은 친척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본문,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친척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우리 펀드 쪽에서 마련해둔 테이블로 곧장 향했다. 거기에는 이미 대표와 몇몇 파트너들이 자리에 있었다. 호텔 담당자는 나를 보자마자 오늘 진행 순서를 다시 확인했다. 회사 소개 영상, 건배사, 가족 축하 인사, 그리고 투자사 소개 순서, 사회자 멘트까지 인쇄된 대본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순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테이블 옆에 서서 입장하는 사람들을 흘끗흘끗 살폈다. 아버지와 형, 형수가 가족들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다. 형수는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형은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 옆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족 중 아무도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멀리서 우리 펀드 대표를 본 친척 몇 명은 누군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굳이 물으러 오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 연회장에서 아예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생각이 예전만큼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그 인식은 어차피 깨질 예정이었다. 자리에 모두 앉고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갔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칠순을 맞은 회장을 소개하는 멘트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큰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랐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어머니와 함께 웃는 사진이 나올 때마다 내 가슴 한쪽이 조금씩 쿡쿡 찔렸다. 가족 인사가 이어졌다. 형과 형수가 각자 준비한 말을 건넸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 왔는지,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내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순서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건배사가 끝나고 테이블마다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음식에 집중하기 시작할 즈음 사회자는 다음 순서를 예고했다. 회사와 함께 갈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는 시간이라는 말과 함께 투자사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순간 연 회장 분위기가 다시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회사 직원들과 친척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사회자는 우리 펀드 이름을 또렷하게 말한 뒤 대표와 함께 오늘 발표를 맡은 파트너를 소개했다. 그 입에서 다시 내 이름이 나왔다. 강지수라는 이름과 파트너라는 직함이 마이크를 타고 크게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연 회장 안공기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 쪽으로 쏟아졌다. 나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냐는 질문, 설마 딸이냐는 추측, 믿을 수 없다는 속닥거림. 나는 하나도 듣지 못한 척 그대로 무대까지 걸어갔다. 조명이 다시 얼굴 위로 쏟아졌다. 무대 옆에서 대기하던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나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한 뒤 객석을 내려다봤다. 가장 앞줄 중앙에는 아버지와 형수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형수는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평상시 발표할 때 쓰던 말투로 입을 열었다. 먼저 한 회사의 중요한 날에 함께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투자사 파트너로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딸이라는 말은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번 투자를 받게 되었는지 간단히 요약했다. 오후 행사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축약해서 잔치 분위기에 맞게 정리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방향이었다. 창업주의 역할과 새로 들어올 전문 경영진의 역할, 그리고 우리 펀드가 어떤 위치에서 돕게 될지, 그 모든 걸 최대한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설명했다. 특히 아버지가 앞으로 명예로운 자리에서 회사를 지켜보게 될 거라는 부분을 말할 때 객석이 또 한 번 조용해졌다. 회사를 손에서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그 말 속에 나름의 존중을 담으려고 애썼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피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회사가 더 이상 한 사람의 회사가 아니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여러 이해관계자와 투자자,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가 되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 속에서 우리 펀드가 책임을 지고 참여할 것이고 필요한 변화와 불편한 결정도 함께 감당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그 말 사이에 나 역시 이 회사와 얽힌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문장을 짧게 끼워 넣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든 그건 듣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축하 인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연 회장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 박수 속에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들었던 무시와 한숨이 조금씩 덮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우리 테이블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동안에도 여러 친척들이 내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봤다. 어떤 눈빛에는 놀람이, 어떤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음식이 다시 나오고 잔이 오가는 동안에도 연 회장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속삭임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왔는지 묻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버지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형수 주변에는 친척들이 몰려들어 이것저것 묻는 것 같았다. 형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아까까지 잔치 준비를 총괄하던 사람처럼 보이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묵묵히 술잔만 들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길게 받지 않고 짧게만 대답했다. 형은 중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일부러 그쪽을 향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굳이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호텔 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와서 사진 촬영 순서를 알려줬다. 회사 측에서 준비한 공식 사진이었다. 창업주와 가족, 임원들, 그리고 투자사 대표와 파트너들이 함께 찍는 사진. 나는 대표와 함께 무대 근처로 이동했다. 사진사 옆에서는 이미 아버지와 형수가 서 있었다. 우리는 사회자 안내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가 가운데, 한쪽에 형과 형수, 다른 한쪽에 대표와 내가 서게 되는 구도였다. 사진사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서 달라고 서로 어깨를 맞춰 달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어색하게 좁혀졌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어깨를 조금만 앞으로 당겼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아버지가 옆으로 눈을 돌려 나를 봤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당황도, 허무함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말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울리면서 그 순간을 그대로 고정시켰다. 그 사진은 아마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 곳에 남게 될 것이었다. 공식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회장을 떠났다. 대표와 동료들도 먼저 호텔을 나서겠다고 했다. 나는 잠깐 더 남아 정리를 돕겠다고 말한 뒤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마지막 사람들까지 빠져나가고 나자 넓은 연회장에는 테이블 치우는 직원들만 남았다. 그 사이로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번에는 형이나 형수가 옆에 없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무대 쪽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본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에 대해 따로 위로나 사과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회사가 위험할 때 누가 이 투자를 결정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물었다. 나는 숨기지 않고 내가 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러 회사 중에서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위험이 있지만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근거도 간단히 설명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그 표정 속에 한 번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상상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는 말이었다. 나는 그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굳이 부드럽게 답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기대도 없다고, 집에서 이미 선을 그은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말. 아버지는 머쓱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말들에 대해 사과를 들은들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였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앞으로 회사와 관련된 일에서는 딸이 아니라 투자사 파트너로서만 관계를 맺겠다는 말. 가족 일과 회사 일을 섞지 않고 필요한 선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딸이라는 이유로 예전처럼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게 서로를 위해 가장 안전한 거리라고 느껴졌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랜 시간 끝에 내뱉는 것 같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했다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말로 나를 짓누르지는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미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내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회장을 나와 호텔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창밖 야경을 잠깐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이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선명해 보였다. 주머니 안에서는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회사 동료들이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몇몇은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이미 포털 사이트에는 오늘 투자 발표 소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기사 제목을 훑어봤다. 투자 규모와 회사 변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끝부분에 투자사 파트너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는 한 줄이 덧붙어 있는 기사도 보였다.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검색창에 내 이름을 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약하게 올려 뉴스와 음악이 섞여 나왔다. 어느 순간
내 귀에 익숙한 회사 이름이 들려왔다. 오늘 있었던 투자 발표 소식이 짧게 언급되는 순간이었다. 그 안에서 내 이름도 빠르게 지나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은 조용했다. 잔치에서 돌아온 형수와 형, 아버지는 각자 방에 들어간 듯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불을 켠 뒤 액자를 손에 들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나를 먼저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말해줬을 것이다.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짐 정리를 시작했다. 형수가 잔치 전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생각보다 담담한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다. 이 집을 나갈 준비는 이미 마음속에서 끝난 지 오래였다. 오늘 하루가 그 결심의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것뿐이었다. 옷과 책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한참 동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사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정해졌다.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월세는 형수가 말했던 생활비의 몇 배였지만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제야 내 공간에서 내 돈으로 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는 0이었지만 여기서는 100으로 시작한다고. 짐을 옮기던 날 아버지는 일부러인지 아니었는지 집에 없었다. 형과 형수가 대신 나와서 묵묵히 지켜봤다. 형수는 마지막까지 나가서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 굳이 헤아리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형과 잠깐 눈을 마주쳤다. 형은 미안하다는 말인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 집에 짐을 옮겨놓고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다. 남의 집 눈치를 보지 않고 켜는 불,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가구 위치,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는 소음,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편했다. 무엇보다 이 공간 어디에도 나를 무시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지 않다는 사실이 좋았다.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났다. 몇 달이 흘렀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새로운 대표가 선임됐고 이사회 구성도 발표된 대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명예직으로 물러났고 형은 실무를 배우는 자리로 내려왔다. 예전처럼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한 번은 이사회 자료를 보다가 형 이름 옆에 적힌 직함을 보고 잠시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후계자 자리였겠지만 지금은 그중 한 명의 임원에 불과했다. 회사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나쁘지 않아 보였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가져가는 것보다 그나마 공정해 보였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물러난 뒤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고 한동안 요양하면서 지냈다는 소식을 형을 통해 들었다. 형은 가끔 나에게 연락해 회사 사정을 전해줬다. 그 목소리 속에서 예전처럼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려는 어색한 시도가 느껴졌다. 나는 그 변화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예전보다는 편안하게 통화에 응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다. 아버지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다. 그 목소리로 회사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는 일이 어떤지 물었다. 대화는 서툴렀다. 평생 서로에게 감정만 쏟아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려다 보니 곳곳에서 어색함이 튀어나왔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언젠가 한번 보자고 했다. 회사 이야기도 집 이야기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야기도 차분하게 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 말이 진심인지 늦은 후회인지 혹은 자기 위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했다. 예전처럼 아버지 한마디에 뛰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솔직하게 조건을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서 쓸모없는 딸이라는 식의 말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 그리고 회사 일과 내 일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아 달라는 것. 아버지가 그 두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한 번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화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결국 알겠다고 했다. 그 말 속에 정확한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나는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만 쏟아내던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새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예전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아버지의 칠순 잔치는 어느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그날 찍힌 사진은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었다. 기사에서, 회사 소개 자료에서, 심지어는 호텔 홍보물에서까지. 그 사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집 구석에 앉아있는 딸이 아니었다. 한 회사와 한 가족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나중에 누군가 내게 그날을 후회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가족을 공개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누구를 일부러 망가뜨리려던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힘의 방향을 그냥 밖으로 꺼내 보여준 것뿐이라고. 그 과정이 불편했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쫓겨난 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화해한 가족의 모습도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정의하지는 못하게 된 상태였다. 아버지도 형도 형수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복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거나 똑같은 상처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낀다. 나를 함부로 평가하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내가 택한 방식의 복수였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칠순 잔치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날이기도 했다는 것. 남들 눈에는 그저 늙은 회장의 생일 파티였겠지만 나에게는 한 가족 이야기의 판을 다시 짜는 첫 장면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는 딸로 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오래 버텼던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다.